이제 물리적인 음식에서 영적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돌아가신 분들도 식사를 하며 그들에게 최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가정집 어디를 가든 입구 근처 눈에 띄는 곳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 위에는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사진이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음식, 과일, 카 그리고 타오르는 향이 정성스럽게 받쳐져 있습니다. 이 제단의 음식은 단순한 장식용이 아닙니다. 엄연한 실제 식사이며 누가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전 상에 오를 음식의 일부를 덜어 불을 붙인 향과 함께 조상님의 제단에 먼저 올립니다. 제단에 꽂아둔 향이 완전히 다 탈 때까지는 살아있는 그 누구도 식탁의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향은 조상의 영혼이 음식의 정수를 섭취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일종의 타이머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의 영적 신앙에 따르면 조상들은 향이 타는 시간 동안 물리적인 음식이 품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실제로 드신다고 믿습니다. 향이 모두 타고 불이 꺼지면 영적인 섭취가 끝난 것이며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가족들이 육체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향이 다 타기도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죽은 자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가족을 보호하는 조상을 모욕하고 불운을 불러오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 관습은 베트남 사람들의 우주관에 대한 아주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 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정기적인 식사와 상의, 그리고 존경을 필요로 합니다. 조상의 제단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홀대를 받았다고 느끼는 조상은 그들의 보호를 거두어들일 수 있고 이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대를 넘어 가족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매일의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맥기니의 식사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나누는 교감이 되며 자신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구권이라면 대답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초상화를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 문화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베트남 전역의 조상 제단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끔 사진이 없는 빈 액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빈 공간으로 두거나 때로는 서예로 조상의 이름만 정성껏 적어둔 종이를 끼워 넣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영적 믿음에 따르면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의 영혼은 머물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가족의 제단입니다. 제단에 자신의 자리가 없으면 영혼은 사후 세계를 떠도는 집 없는 구천에 객이되어 가족들의 공양이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빈 초상화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조상의 이름이 적힌 빈 액자를 제단에 올림으로써 가족들은 그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영적인 주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조상은 머물 집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공양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삶에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과거의 전쟁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 상흔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무장지대 근처였던 꽝찌성 같은 지역에는 말 그대로 폭탄 정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가 존재합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시골 지역은 수많은 불발탄으로 뒤덮였습니다. 팍탄, 포튼, 지라, 수류탄 등 수백만 개의 치명적인 무기들이 논밭에 묻혀 있거나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자라난 아이들에게 이 끔찍한 전쟁의 잔해들은 마치 나무나 바위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터지지 않은 집속탄을 장난감 삼아 언덕 아래로 볼링공처럼 굴리며 놀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포탄 껍질을 울타리 기둥이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철 수집상들은 재활용품으로 팔기 위해 땅을 파서 폭탄을 캐냈고 때로는 운 좋게 돈을 벌었지만 때로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베트남에서는 불발탄으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여전히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폭탄을 건드려 사망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감처럼 보이는 작은 집속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은 뉴스에 나오는 거대한 폭발 사고라기보다는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느린 속도의 재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의 어느 도시를 방문하시든 교차로나 길모퉁이에 잠시 멈춰 서서 눈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대수를 찬찬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베트남은 약 1억 명에 가까운 전체 인구 중에서 무려 700만 대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등록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인구당 오토바이 보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양쪽 거울을 모두 달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과연 몇 대나 되는지 세어보시면 뭔가 아주 기이한 점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거울이 거의 예외 없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라는 아주 모호한 회색 지대에서 작동하고 있는 전국적이고 의도적인 미학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베트남의 현행 교통법규는 오토바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거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딱 1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리한 운전자들은 다가오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왼쪽 거울 단 하나만 남겨두고 오른쪽 거울은 아예 떼어버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굳이 멀쩡한 거울을 떼어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베트남 특유의 문화에 대해 아주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른쪽 거울이 하나 없는 편이 오토바이의 외관을 훨씬 더 날렵해 보이게 만들고 유선형의 매끄러운 느낌을 주며 시각적으로 더욱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외관을 위해 실용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작고 귀여운 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완벽하게 통용되는 이유는 길 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을 공유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거울을 떼어내고 이 거대한 미학적 음모에 동참함으로써 도로 위의 수많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 역시 도로의 무언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거대한 이동수단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차량들은 흔히 슬리퍼 버스라고 불리며 긴 밤을 새워 이동해야 하는 장거리 여행객들을 위해 층층이 나누어진 벙크 침대 형태의 눕는 좌석으로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은 이 버스를 아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베트남어로는 세관 따이바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을 나는 관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입니다. 이 거대한 버스들은 깎아지른 듯한 비좁은 산악 고속도로를 맹렬하게 질주하는데 그 속도는 세계 최고의 포뮬러 1 카레이서들조차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정도로 아찔합니다. 이들은 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을 뚫고 달리며 버스 운전사들은 자신의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는 것만으로도 도로 위에 자신보다 작은 모든 차량을 굴복시킬 수 있는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통행권을 부여받았다고 굳게 믿는 듯 보입니다. 버스보다 덩치가 작은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차량들은 뒤에서 버스가 다가오면 죽기 살기로 속도를 높여 도망가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갓길로 황급히 비켜서야만 합니다. 버스는 절대 속도를 줄이거나 길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위에는 오로지 차량의 크기와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주 철저하고 냉혹한 서열이 형성됩니다. 하늘을 나는 관이 고속도로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대형 트럭들은 그들끼리 눈치 싸움을 벌이고 일반 승용차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오토바이들은 살기 위해 도로의 맨 가장자리 낭떠러지 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승객으로서 경험하는 과정이 뼈에 사무치도록 공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관은 수백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 장거리 이동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금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고 베트남 전국 어디든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주행 태도와는 다르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고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이는 운전사들이 거칠게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리 감각을 재고 도로의 상황을 읽어내는 데 있어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스를 타는 경험은 베트남 사람들이 위험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안락함이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전함보다는 일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요금을 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겪으면서도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 밤새 달려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하는 편이 비싼 요금을 내고 느긋하고 평온하게 달려 다음날 저녁 늦게나 도착하는 느린 버스보다 훨씬 선호됩니다. 시간은 곧 돈이며 안락함은 불필요한 사치일 뿐입니다.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본질이 중요할 뿐, 그 외의 모든 조건은 기꺼이 타협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침내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베트남 사람들의 가정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또 다른 감각적인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안의 조명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하고, 심지어 임상 실험을 하는 병원 진료실을 연상시킬 만큼 차갑고 밝습니다. 평범한 거실을 한순간에 수술실처럼 환하게 만들어버리는 차가운 백색 형광등 튜브나 강력한 LED 패널 조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골의 작고 소박한 마을부터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최고급 럭셔리 빌라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수준과 빈부의 격차를 떠나 모든 가정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가정집이라고 하면 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은은한 조명을 떠올리는 서양 방문객들에게 이토록 쨍하고 거친 백색광을 선호하는 문화는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인 충돌 이면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이 가정이라는 주거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규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주로 복잡한 바깥 세상과 생산적인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휴식과 치유를 위한 성소로 여겨집니다. 반면 베트남 사람들에게 집이란 개인의 업무, 가족의 일상, 상업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휴식이라는 모든 활동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역동적이고 다목적인 복합시설입니다. 건물의 1층은 밖을 향해 열린 상점이나 가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중간층은 물건을 만드는 작업장이나 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층은 가족들이 잠을 자는 침실로 사용되지만, 그 침실조차도 낮 시간 동안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추가적인 작업 공간으로 활발하게 쓰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베트남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강렬하고 환한 백색광을 실내 조명으로 선택하는지 완벽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침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 등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전통적인 베트남의 대가족 가정에서는 잠을 잘 때 머리가 놓이는 물리적인 위치와 높이가 아주 심오하고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집안의 아이들과 손자녀들은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보다 물리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머리를 두고 자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가족 내의 위계 질서와 연장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공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형태로 고스란히 구현해낸 것입니다. 만약 2층 구조로 된 집이라면 가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조부모가 2층을 사용하고, 부모는 그 아래층인 1층에서 잠을 자며 아이들은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아주 낮은 침대에서 잠을 청합니다. 단층 구조의 집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잠을 자는 평상이나 침대의 높낮이를 여러 단계로 다르게 배치하여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연장자가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표면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엄격하게 배려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 몸이 향하는 방향조차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신체 부위 중 가장 낮고 지저분한 곳으로 여겨지는 발을 어른이 계신 방향으로 뻗고 자는 것은 극도로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수직적인 수면 서열 문화는 인체와 공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베트남 사람들의 더 폭넓은 철학적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높이는 곧 연륜, 삶의 지혜, 그리고 영적인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당신이 받는 존경심의 크기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일상생활 속 수많은 미묘한 행동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연장자가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아랫사람이 혼자 서 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설령 두 사람 모두 서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이라면
자신의 머리가 그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도록 빳빳하게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의 앞을 지나가야 할 때는 허리를 가볍게 숙여 존경을 표하는 것이 당연한 예절입니다. 이것들은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문서화된 규칙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미세한 잘못들을 훈육받는 과정을 통해 뼛속 깊이 흡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가정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면 눈에 띄게 독특하고 이색적인 광경을 하나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스타기, 심지어 벽에 걸린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출고 당시의 얇은 보호용 비닐 포장지로 꽁꽁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임시로 씌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때로는 가전제품의 전체 수명이 다 끝날 때까지도 비닐을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 5년이나 지나 가장자리 공장 포장 랩이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가는 텔레비전을 거실에 두는 것은 이곳에서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풍경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실용적입니다. 비닐 랩이 먼지와 미세한 흠집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흥미로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닐 포장, 특히 제조사의 이름표나 라벨을 떼어내는 행위는 그 물건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아가 불운을 불러들이는 행동으로까지 여겨집니다. 그 비닐 포장은 물건의 새로움, 결함 없는 완전함,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비닐을 벗겨내고 나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더 폭넓은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합니다. 서구권 문화에서 제품의 포장지는 물건을 온전히 즐기는 데 방해만 되는 귀찮은 존재이며 구매 직후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반면 베트남 문화에서 포장지는 그 제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포장지는 제품이 정품임을 증명해주고 가치를 꽉 붙잡아주며 물건이 공장에서 갓 만들어졌을 때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물건과 단단히 결속시켜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고가의 물건일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베트남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장만하는 것은 보통 몇 달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 희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그들이 감내한 희생을 스스로 존중하는 방식이며 어렵게 장만한 물건이 최고의 가치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새 옷에 달린 빳빳한 상표표를 자르지 않거나 새로 산 가구에 붙은 가격표 스티커를 떼지 않고 시야에 잘 보이게 두는 것과 흡사합니다. 소유권과 가치의 명백한 시각적 증명인 셈입니다. 여기에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빠질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중고 거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리거나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재사용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라벨과 두꺼운 보호 필름은 중고로 팔 때 물건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며 이전 주인이 이 물건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애지중지 관리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훈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집 강박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재무 설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영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베트남 문화는 개인에게 다가오는 운과 복의 흐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정성껏 보살피고 관리하는 행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반대로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비닐은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라 물건 자체는 물론이고 그 물건과 연결된 가정의 재운까지 단단하게 지켜주는 일종의 든든한 부적이 됩니다. 그 결과 베트남의 많은 집들은 흡사 가전제품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주방 가전제품의 상표는 반쯤 벗겨진 스티커 위에서 희미하게 바래져 가며 보기 좋은 전시보다는 흠집 없는 보존을 훨씬 우위에 두는 독특한 미학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가족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이치에 맞고 합리적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저 당혹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바로 이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서로 다른 문화가 가치와 돌봄, 그리고 사물의 의미를 얼마나 상반된 방식으로 정의하는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과학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네 곳의 장소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폭략개방 국립공원의 짙은 정글 깊숙한 곳에 웅장하게 자리한 손등 동굴로. 이곳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진정한 마법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연 동굴인 이곳은 내부 깊은 곳에 자신만의 원시림과 도도하게 흐르는 지하강, 그리고 천장을 떠다니는 구름까지 품고 있어 바깥 세상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동굴 내부는 높이가 거의 200m에 달하고 폭이 150m가 넘어 40층짜리 최첨단 마천루를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매년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입장이 허락되며,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구라는 행성이 꾸는 거대한 꿈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복잡한 하노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낀마 300번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 괴담의 중심에 서 있던 낡은 저택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살지 않은 채 흉가로 방치된 이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무서운 유령의 집으로 불립니다. 건물을 지키는 관리인들은 텅 빈 복도에서 갑자기 불빛이 켜지거나 아무도 없는 홀에서 또렷한 발소리가 들리고 두꺼운 돌벽 사이에서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건물을 개조하려던 여러 차례의 시도들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기술적 문제들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저택의 불길하고도 오싹한 명성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아름다운 붕따오 해변 근처의 가파른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성 모양의 대저택입니다. 6,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저택은 바다를 향해 나 있는 창문만 100개가 훌쩍 넘습니다. 주인이 살지 않는 텅 빈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밤마다 창문 너머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바닷바람을 타고 기묘하고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캄캄한 밤이 새도록 저택 내부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어 마치 그곳에 아직도 누군가가 살며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소는 과거 수천 명의 혁명가들이 잔혹하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감금되어 있었던 하노이의 호화로 수용소입니다. 유명 방송사인 CNN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목적지로 선정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은 좁고 어두운 감방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무겁고 억압적인 분위기와 함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음산한 에너지를 강렬하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장소들은 찬란한 역사와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소리 없이 한데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는 베트남의 또 다른 신비로운 이면을 조용히 드러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15가지의 진실들을 통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눈부신 해킹의 기술과 실용적인 적응력 위에 세워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존의 절박한 필요에서 태어난 기발한 해결책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영구적인 문화로 단단하게 뿌리내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15가지 사실 중에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거나 놀라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다른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독특한 문화적 관습을 직접 마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신 다채로운 생각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종 모양도 켜두셔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의 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지만 의미 있는 즐거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은 저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